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봅니다. 변상욱의 눈,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오늘 오전 백신 구매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난번 발표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계약은 완전히 끝났는데 언제쯤 들어오는 것이 분명하냐라고 네. 할 때 이제 한 2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할 거로 보인다라고 예. 이제 날짜를 조금 더 못 박았다는 게 달라진 거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에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외국의 제약회사들 거 정말 약속한 대로 안전하게 들어오는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약을 받은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자꾸 비슷한 말이 오고 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백신을 공급해 줄 겁니까라고 해서 약속을 받은 걸 협약이라고 하고요. 예. 그 협약에 따라서 계약서를 만들고 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끝낸 다음에 돈 문제까지 해결돼서 일단 들어오기로 된 것이 계약이고 그래서 계약을 한 것은 하나, 계약을 진행 중인 게 셋, 확약 뒤에 계약을 진행 중인 게 셋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정부가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는 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이야기인데 예.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하고는 확실한 것 같고 네. 다른 제약회사는 뭐 구두로 한 거 아니야, 협약 아니야, 약속 받은 것만 약속 어기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오늘 확인해 준 거예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구매 의향에 대해서 서류가 가고 저쪽에서 좋다고 다시 답이 오고 가고 하면서 이미 협약서는 체결이 돼 있는 겁니다. 예. 구매 확인서와 협약서는 체결이 돼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계약서를 꾸며야 되는데 그 계약서의 마지막 단계에 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소위 말해서 도장 안 찍었으면 무효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말다툼할 때 그런 거죠. 예. 내 손에 안 들어왔으면 아직 안 들어온 거지 뭐 예.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보면 12월에 얀센 계약이 끝날 것 같다. 빠르면 다음 주에 아마 끝날 것 같다. 이게 400만 명분 들어오는 거죠. 예. 파이자는 계약서 최종 검토 중이고 법률 검토 단계다. 예. 모더나는 1월이면 계약이 완전히 끝날 것 같다. 그리고 모더나에서 계약한 것보다 더 살려고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밝힌 거죠. 하도 가짜 뉴스와 또 쥐고 흔드는 이야기들이 나도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게 예. 제약사들은 다 이걸 대회비로 해달라고 합니다. 기밀사항으로.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 또 팔아야 되는데 예. 한국에 얼마까지 팔기로 했다면서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갈 수는 없으니까 예. 기밀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국가하고 계약할 때도 영향을 네. 미치니까. 그다음에 우리하고 또 다른 나라와의 국가와의 어떤 또 관련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면 상당히 밝히기가 좀 어려운 내용인데 최대한 밝힐 수 있는 데까지는 아마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공급을 확약받았다, 계약을 곧 할 것이라고 하면 뭐 국제적 제약회사니까 네. 뭐 신용도 당연히 중요할 테고 네. 문제 없이 그럼 체결되는 겁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됩니까? 오늘 내용들을 좀 조심스럽게 더 들여다보면 그동안 언론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부는 그동안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었냐면 2차 임상, 3차 임상 때 나타났던 부작용까지 다 챙겨가면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작용은 결국 해결이 될 건가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가능한 한 다가갔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또 서두르자 그러니까 조금 무리해서 서두르기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있고 이런 것들 작업들이 오늘 브리핑에서 예.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계약도 했고 또 뭐 국내 생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네. 정부가 밝혔는데 또 언론에서 비판하는 걸 보면 이거 미국 FDA에서 승인 안 한 거 아니냐. 예. 맨 처음에는 해외 공장에 이상이 생겨서 우리도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우리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걸 우리가 먼저 챙기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고 예. 그다음에 미국 FDA가 임상 실험 좀 부족한 걸 이유를 들어갖고 승인을 아직 안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미국이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받아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철저히 챙긴 다음에 쓰고 싶으면 상황을 파악해서 쓰면 되고요. 보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또 그렇고 파이자도 그렇고 다 공장이 외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흩어진 공장들에서 사서 쓰는 나라들마다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예. 걸로 다 계획을 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뭐 어디 고립되어 있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이야기는 뭐 미국은 미국인 것이고 예. 우리는 뭐 식약처에서 관리합니까? 식품의약국관 예. 안전처에서 하는 거죠. 그럼 식약처에서 승인이 나면 그럼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상황을 보고 우리한테 안전하면 써야 되는 거죠. 코백스의 퍼실리티를 통한 1,000만 명분 구입. 여기도 문제 제기를 한 보도가 있던데. 이 코백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함께 구매해서 함께 나누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어떤 나라는 많이 구매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됐는데 어떤 나라는 못 구해가지고 쩔쩔매다가 면역이 형성이 안 되면 그 나라께 또 면역 형성된 나라로 건너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지구촌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은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지 않냐 해서 전 세계가 각 나라에 필요한 양의 20%는 공동구매로 해서 나눠 쓰자라고 돼 있는 거고요. 그게 20%고 지금 급하니까 일단 3%씩은 골고루 좀 나눠 쓰자. 이런 예.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고 제일 문제를 삼았던 게 이 부분입니다. 코박스를 통해서 받는다는데 뭘 받을지 정해져 있지도 않고 도대체 아무것도 나온 건 없지 않냐 그러는데 오늘 정부가 할 수 없이 그래서 얘기를 꺼내더군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사노피, GSK 요 세 가지를 받기로. 이것도 대회비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글쎄요. 좀 무리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 코백스 쪽에서 우리한테 제안한 것은 세 가지 종류를 한국에 보내기로 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일단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뭐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뚝 있으면 짚는 건 뭐 당연히 언론에서 하는 역할인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뭐 가짜 뉴스를 좀 이용해서 불안을 좀 조성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백신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불안감이 조성되면 결국은 여권으로서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여권 지지율을 한번 흔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패로 몰아가는 거죠. 계속 실패로 몰아가서 여권에 혼란을 주면서 여권이 결국 국민의 지지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았냐 어떻게든 인정을 해라라고 해서 거기에서 대답을 조금 잘못하면 실패했다고 인정.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국민 불안감을 조금 더 키워가지고 아마 그걸 다음 선거에 대비한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야의 싸움은 늘 그래 왔어요. 여야는 그렇습니다만 언론에서는 이게 제대로 짚어줘서 국민 불안이 있다면 좀 없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면 지난번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예. 독감 백신 맞고 사망했다. 인과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기사를 내보냈거든요. 악착같이 내보낸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지나고 나니까 또 쑥 들어갔습니다. 그런 예. 기사들이. 그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결국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국 기자협회나 관련된 언론단체들이 그래서 재해가 벌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도를 해야 되냐고 보도 지침까지 다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 가이드라인을 전혀 지키지 않는 행위가 언론계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신이 왜 다른 나라보다 부족하게 갖고 왔느냐 문제를 삼다가 백신 대충 다 약속이 돼 있다 그러면 안전한지 따져봤냐 물었다가 안전하더라 그러면은 혹시 바가지 쓰지 않았냐 또 따지고 해서 계속 흔드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아직 못 찍었으면 못 구한 거나 마찬가지지 뭘 자꾸 구했다고 허세를 부리느냐라고 이제 정부를 몰아가는데 그것보다는 이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나름대로 조금씩 양보를 해가면서 꼭 먼저 필요한 사람들이 백신에 접종되도록 국민들에게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이 작업을 언론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데 가서 언론이 예.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백신 접종 시기를 두고 정부에서 지금 2월 3월 중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했으니까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그 정부에서 일부러 내년 재보궐선거 기간에 맞춰서 한 거 백신을 접종하려고 한 거 아니냐. 결국 선거 영향 미치려고. 근데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예. 이 말을. 예. 내년 선거에 맞춘다는 뜻은 선거에 맞춰서 서두르고 있다는 뜻입니까? 선거에 맞춰서 일부러 늘려잡고 있다는 일부러 뜻입니까? 늦춘다는 뜻 아니겠어요? 지금 맞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늦춰서 선거 예. 전에 한다. 하긴 어떻게 생각하면 예. 선거 전에 백신 접종이 다 끝나서 집단 면역이 형성됐으면 정부가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선거에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늦추는 게 좋다. 예. 예. 그래서 정부는 늦추고 있다라고 예.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게 보궐선거에 맞춰서 그렇게 했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정부는
2월이나 3월부터 시작해서 한 가을이나 겨울까지 계속 그렇죠. 백신을 맞아야 된단 예. 말입니다. 그리고서 끝나는 건데 그걸 4월에 선거 끝난 다음에 5월부터 잡아서 내년 2월까지 하면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입니다. 예.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인가 그럴 수 예. 겁니다. 아마 대충.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때 가서는 왜 또 대선에 맞췄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예. 입장이 제일 큰데. 만일 보궐에 맞추려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예. 근데 그럼 더 빨리 하지 그랬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예. 미국, 영국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예, 예. 우리는 뭐 그보다 더 빠를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자기 책임을 또 면하려고 나는 이게 선거에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는 또 안 합니다. 예. 소문에 의하면. 예. 소문은 혹시 뭐 어디에서 퍼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문에 따르면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라고 슬쩍 자기의 책임을 피해 가는데 이건 제일 야당의 리더로서는 좀 부적절한 거라고 보이고 좀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럼 도대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언제부터 시작하라고 야당이 한번 제안을 하든지 또는 그 전에 깔끔하게 백신 보급을 끝내라고 재촉을 하든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애매하게 소문에 의하면 선거에 맞춘다는 소문이 있다라고 하는데 대선이 공평하게 치러지려면 이런 제안을 역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당 입장에서는. 결국 늦춰야 한다면 대통령 선거 때문에 늦춰야 한다면 언제 백신 접종을 해서 언제 딱 끝내면 좋겠는지 야당이 한번 제시를 해봐라. 예.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 또 안 됩니다. 예. 천천히 합시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막 솟구치겠죠. 그렇죠. 어디 국민의 생명이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예. 천천히 합시다. 선거 예. 때문에 국민의힘이 날짜를 제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치 뭘 어쩌자는 건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시중에 뜬 소문 가지고 공당의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기는 좀 부적절했다.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코로나19가 사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항상 같이 움직였는데 네.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형성됐던 이유는 코로나19 방역을 외국보다 잘했다. 뭐 K 방역이 우수성이죠. 뭐 외신도 칭찬하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탄탄했었는데 확진자가 계속해서 뭐 700명, 800명, 1000명 이렇게 되면서 예.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백신 문제 또 코로나19를 어떻게 언론이 다루는가 이거는 정치권에서 상당한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대통령 선거 전에 불이 붙으면서 내년 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현재 야당 입장에서 여권을 바라보면 여권의 최후 보루는 대통령 지지도입니다. 예. 흔들리지 않는 예를 들면 35%에서 4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여권으로서는 최후에 보르고 예. 어떻게든 그거보다 더 아래로 그걸 끌어내려야만 여당의 지지도도 따라서 이제 내려오는 건데 예.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를 정책 지지도를 떠받치는 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방역 성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역 성공을 어떻게든 흔들어서 내년 선거로까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보여주는 변화죠. 대통령 지지율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제가로 완전히 일단락을 지워버리니까 올라갔습니다. 지지율이. 갤럽 조사. 예. 검찰총장을 왜 징계하느냐고 대통령한테 공격이 더 거세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검찰총장 징계가 끝나니까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갤럽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왜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못 살게 구느냐라는 질문은 들어갔고 오히려 번지는 코로나19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정적인 질문이 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결국 검찰 개혁 또는 검찰 흔들기 논란을 벌이면서 계속되던 대통령의 지지율 흔들기는 이제 여기가 끝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다음에 남은 건 역시 코로나입니다.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일자리, 부동산 이런 문제들이 결국 남아있는 과제니까 당장은 백신을 가지고 계속 흔드는데 선거에 맞춰서 늦추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음모론 비슷한 얘기까지 꺼내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음모론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그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명분 그것도 이게 보니까 가격도 좀 싸고 물론 뭐 정부에서 다 책임진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국내 생산이기 때문에 빠르게 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일찌감치
SK를 지원하면서 SK가 가서 우리가 국내에서 우리 공장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받고 SK가 국내에서 생산한 거는 그럼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좀 먼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게 또 먹히고 그런 작업들이 지난 한 5월, 6월부터 끊임없이 이제 계속돼 와서 지금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갖춘 거여서 그래서 이재갑 교수가 화가 나서 한마디 한 것 같습니다. 예. 기자들한테 통화를 하다 보면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기자인지 참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예. 언론에 대한 문제점을 이 교수가 얘기했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달라. 이만큼도 잘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백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임산부도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아마 백신 또 이것도 역시 2번 맞아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회분하고 명분하고 다릅니다. 한 명당 2번 맞아야 되니까. 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루이저 예고해 주시죠. 오늘은 언론의 또 사재기 군불대기입니다. 뭐 코로나 3차 대유행 때문에 빨리 가서 뭐를 사라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기사는 그런데 사진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텅 빈 그 진열대 사진을 찍었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훈제 오리 슬라이스던데요. 예. 생필품이 부족하면 훈제 오리부터 챙겨야 됩니까? 예. 그런 사진을 갖다 놓고 생필품 사재기 조짐이 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생수 그 진열대를 빈 칸을 보여주는데 그 뒤에 생수가 잔뜩 쌓여 있는 게 또 살짝 보이고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도 좀 성의껏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들도 지금 사재기가 있나? 근데 전 주말에 갔는데 오히려 한산하던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상홍 앵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코로나 3차 대유행이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1,000명이 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증가로 병상이 과부하되면서 입원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자택 대기 중 사망 사례도 발생했는데요. 방역당국의 병상 확보 계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슬한 중앙사고수습부 환자병상관리 반장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바쁘시죠? 예, 너무 바쁩니다. 예, 바쁜 와중에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확진 판정을 받아도 바로 병원이나 치료소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는 확진자들이 많다.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예, 이게 이제 확진을 받으면 통상 하루 정도는 대기가 이제 필요합니다.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환자 분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루를 좀 빼고 계산을 하면 한 490여명 이 정도가 오늘 지금 대기하는 걸로 오늘 0시 기준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예. 예. 보통 며칠을 기다리게 됩니까, 그러면? 하루는 기본이고. 하루는 이제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시지만 확진을 받으면 이제 기초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이분이 괜찮은 건지 뭐 생활치료센터로 갈 건지 병원으로 갈 건지를 또 정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남부 북부 이렇게 좀 멀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생치를 간다고 하더라도 집 근처가 아니면 좀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루 정도는 기다리는 건 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2일 정도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그동안 이제 관리를 해봤는데 최근에 말씀 주신 대로 확진자가 막 너무 이렇게 늘어나면서 2일 이상 대기자분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뭐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활치료센터나 병원 골라서 가면 되니까 또 생활치료센터를 지금 정부가 확보하려고 많이 준비 중이니까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네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중환자 병상 이전에 사실 감염병 전담병원이 먼저 좀 확충이 돼야 되거든요. 중환자는 정말 좀 중증한 분들이 가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 뭐 60세 이상인데 약간의 기저질환이 있고 이런 분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병상도 아직은 막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는 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지금 어쨌든 당국에서는 중환자 병상은 계속해서 마련한다고 하는데 뭐 언론 보도는 뭐 경기도에 1개, 서울에 1개씩 남았다 이렇게 해서 많이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예,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사실 병상 담당하는 저는 약간 좀 서운하긴 한데요. 아하, 예, 예를 들면 예. 저희가 지난 일주일 전만 해도 갖고 있는 정부가 관리하는 병상이 한 210개였었는데 예. 이번 주만 해도 한 30개 이상을 막 확보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유 병상은 막 늘어나는데 그게 다 채워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 한 개 남았다 한 게 꽤 오래됐잖아요. 예. 예, 근데 위중증 환자는 그 사이에 또 계속 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사실은 는 건데 마치 이제 확보가 계속 안 된 것처럼 말씀을 주셔서 좀 그게 서운했지만 어쨌든 가용 병상이 없다는 거는 사실 불안함을 이제 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자꾸 확보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예. 중환자 병상이 좀 다른 병상보다 이제 숙련된 인력을 요구를 하니까 예. 아무래도 인력 때문에 금방금방 이렇게 맞춰내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중환자 병상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환자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기 때문에 네네네. 계속 좀 모자라다는 언론 보도가 나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하나 남았다 하니까는 그럼 정부는 뭐 했냐? 뭐 이런 말 들을 수 있으니까 조금 그렇죠. 섭섭하셨나 네.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아닌데 근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요. 아, 그럼요. 근데 최근에 이제 60세 이상 확진자분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사실은 중환자의 수요는 확진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60세 이상 분들이 많아지면서 좀 과부하가 걸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제죠,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님들 만나가지고 이럴 때 좀 참여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병상의 일정 비율을 좀 중환자 병상으로 내놓으시기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곧 조율이 되고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민간 병원이 어느 정도 좀 참여하느냐, 그것도 실질적으로 성과에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민간병원 참여 엄청 중요합니다. 예. 지금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공공병원보다 민간병원이 훨씬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중환자 병상뿐 아니라 감염병 전담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중증이 아니라 그 중등도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그런 난이도의 환자를 보는 병원들도 계속 민간병원에 참여가 필요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좀 요청을 드리고 또 참여하시는데 애로가 뭔지 얘기를 듣고 또 조율을 하고 그래요. 이러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자발적 참여를 기다릴 수만 없으니까 뭐 인센티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네, 그게 사실 말이 그렇지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말씀을 예. 들어보니까 이제 이게 아무래도 감염병이다 보니 이 병을 치료하면 다른 환자분들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진료를 안 오시고 예. 그 병원에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이 코로나19를 볼 때 필요한 장비나 시설 이런 설치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드리고요. 예. 또 이런 병상을 저희가 소개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없애는 거 이렇게 소개되는 병상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정을 받았다가 끝나고 나면 또 아무래도 정상으로 돌아오기 어려우니까 그 기간 동안에도 보상을 해주는 이렇게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그 인터뷰 초반에 여쭤봤었던 이야기인데요. 병상 네. 배정 받을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냐. 기본 하루는 기다린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최근에 그 대기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면 네네네. 처음에 확진자로 분류되고 난 뒤에 증상에 따라서 혹은 연령에 따라서 기저질환에 따라서 그 배분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매뉴얼은 당연히 있습니다. 예. 예. 그 사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아마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발표했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 대기 중에 약간의 관리가 좀 잘 안 됐던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건 제가 그 사례는 알지 못합니다. 네, 원래대로 질문에 돌아가면 예. 그 매뉴얼은 당연히 있습니다. 예. 경증이 무증상이면 생활치료센터로 가시고요. 이제 65세 이상 70세 이렇게 연령이 높으신 분은 병원으로 배정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또 무슨 발열이 있다든지 다른 증세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조사하면서 감안해서 어디로 갈지를 결정을 합니다. 예. 근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분은 처음에는 경증이었는데 추후에 급속도로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 환자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게 사실이라면은 아마 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집에서 계시는 분들은 또 요 트리아지, 그러니까 환자를 분리하는 팀에서 수도권 대응팀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예. 모니터링을 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은 네 원래 집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모니터를 합니다. 예, 근데 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송구합니다. 네. 예. 집에서 대기하는 확진자분들이 만일 가족이 있다면은 다른 가족분들은 어떻게 대처나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일이 사실은 좀 배정하는데 가족이 전체가 확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면은 한 네. 분만 확진됐을 때 나머지 가족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좀 궁금해서 제가. 그거는 아마 자가격리에 준하는 또 매뉴얼이 있을 거거든요. 예.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그 매뉴얼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예. 아마 있을 겁니다. 자가격리를 하면서 저희가 지켜야 될 매뉴얼이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식사를 같이 하지 않고 화장실을 따로 쓰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아마 확진자도 유사한 매뉴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런 매뉴얼들도 만일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전달이 되겠죠.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예. 그리고 그 요양병원의 코호트 격리가 오히려 집단 감염을 키운다. 이런 거는 이 코로나19 초기 때부터 제기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아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요양병원은 참 대처가 쉽지가 않은데요. 예. 저희가 이제 그분들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예, 그런 그분들을 만약에 병원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돌봄이 같이 이렇게 따라와 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예. 예, 근데 그 돌봄이 만약에 이렇게 딱 맞춰지지 않으면 병원 이동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기다리고 코호트 격리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뭐 감염을 더 키우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급 종합병원, 민간병원, 뭐 대학교 기숙사, 또 기업체 이렇게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상 확보를 위해서. 네네. 네, 이것 말고 또 혹시 다른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네 물리적인 병상 확보가 계속 제일 중요하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좀 이게 지금은 의료 자원이 많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자원을 되게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경증이신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더 안 좋으신 분은 중증 환자 병상으로 가셔야 되는데 간혹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착착착 체계적으로 예. 그런 부분들은 전원 조치나 환자의 중증도를 봐서 전원 조치나 뭐 이런 노력을 통해서 병상의 가동률을 좀 높이는 방법들도 예.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병상 확보만 한다고 끝나는 거냐? 의료 인력들도 수급이 필요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사실 많이 지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또 부족한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예전에 이제 공보이나 군인력 등 공공 부분의 인력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또 민간의 인력들을 또 이제 모집해서 파견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예.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의협이나 간협들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 유휴 간호사 분들도 이렇게 지원을 하시고 또 개원위에서도 뭐 봉사단을 만들어서 하시고 의대생들도 또 자원봉사 형태로 지원을 하고 계셔서 다 같이 하여튼 의료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지금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이 금요일 밤 저녁인데 매번 주말이 고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연말이기도 해서 걱정도 되는데 그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당부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송구하고요. 예. 저희들이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송구하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피로감을 느끼실 거예요. 예. 현장에 계시는 의료인분들도 그렇고 또 방역 현장에 계시는 지자체분들 특히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자영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다들 이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데 가끔 이제 방역 수칙을 어기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좀 속이 상해서요. 이런 위기를 다 극복하려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주말이 곧 다가옵니다만 저희가 늘 강조드리는 3일 네, 조심하시고 또 방역 수칙 늘
준수해 주시고 특히 마스크 꼭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슬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초 알려지기로는 오늘은 후보자 의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오늘도 불발됐습니다. 28일이죠. 다다음 주 월요일에 6차 회의를 진행키로 한 건데요. 추천위원회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 측은 어떤 입장일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 입장에는 오늘 후보 추천이 의결되지 않고 회의 일정이 다시 잡힌 것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예. 지난번에 저희 측 그 추천위원이 사퇴하고 심사 대상 후보에서 저희 측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들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모두 민주당 쪽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과 결정에 반발한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서 예. 저희 측 추천위원이 연기를 요구했고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고 봅니다. 예. 지금 두 분 중에 한 명이 사퇴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추천위원 중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에서는 한 명이 사퇴하는 것이 결국은 또 공수처 출범 지연을 위한 전술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천위원으로서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은 사퇴를 하신 거고요. 예.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을 또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당연히 7명 구성이 전제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6명이 해도 상관없다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오늘 연기가 돼서 28일 날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네. 국민의힘에서는 한 명 더 추천을 하는 겁니까?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네. 겁니까? 예. 네, 추천위원을 저희가 추천을 해야죠. 네, 예, 그렇게 할 것이고. 네, 네. 예, 그러면 그 추천위원이 7명이 그러면 다시 되면 뭐 지난번에는 비선이 있었기 때문에 7명 중 6명 찬성이었는데 이번에는 5명만 찬성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예, 저희가, 이번에도, 끼워 맞추식으로 하고, 저희 보고 들러리 쓴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굳이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패스트 트랙을 할 때 합의 정신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장께서 중재하는 과정에서 원내 대표 간의 원만한 합의 과정을 통해서 공수처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고 그 워딩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예. 오늘 위원회에서도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28일 열리는 회의에는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참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당이 진정으로 그 합의 정신에 의해 중립적인 최종 2인을 추천한다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예. 네, 저희가 뭐 참여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뭐 추천인 명단을 다시 받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했었던 그 명단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작년에 패스트 트랙으로 억지로 만든 법을 이번에 또 안건 조정위를 불과 뭐 90분 만에 후다닥 해치우면서 법을 새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이 바뀌었으면은 당연히 구성도 바뀌고 그래서 새롭게 저희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뭐 열흘 정도 시간이 있는데 28일까지는 네네. 야당 입장은 다시 한번 추천을 새롭게 하자 이런 입장이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부터 협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당하고는? 예, 그래서 뭐 얘기가 오갈 텐데 하여튼 예. 저희는 이렇습니다.
이 공수처라는 게 헌법상 사실 없는데 초유의 기관인데 그 고위 공직자의 수사를 맡긴다는 거는 굉장히 복잡 다단하고 어려운 수사를 맡기기 때문에 이것은 예. 당연히 수사라든지 이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당연히 25명의 이 검사들의 대표는 그런 쪽에 연륜과 지식과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 근데 출신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조직에 가장 적답하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어떤 상식 같은 이야기인데요. 예. 네, 저희는 상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죠. 그건 어쨌든 뭐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니까요. 네네.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사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의를 당했다는 표현이 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 지난번 경질을 대통령이 미룬 것은 윤석열 총장을 처리하는 임무를 완수하라는 뜻이 아니었나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 징계위가 정직 2개월이라는 이상한 꼼수까지 왔습니다만은 뭐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예.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의가 아니고 사실상 경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각에서는 그러면 뭐 경질이든 사의든 이 갈등의 양 세력 중에 한 세력인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윤석열 총장도 내려오는 게 정상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게 뭐 일각에서 얘기한다는 게 아니고 사실 민주당만의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른바 그 농계 작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추미애 윤석열 동반 퇴진 위해서 그 추미애 장관의 용퇴가 불가피하다. 이것은 그 예전부터 나왔던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낙연 대표라든지 여권 지도자들이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추미애 장관이 사임 당하고 그러는 거는 순전히 그 인사권자인 뭐 대통령의 판단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지금 임기 2년의 검찰총장인데 지금 징계 2개월을 하게 되면은 벌써 12월 아닙니까? 1월, 2월. 그래서 불과 몇 개월 안 남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임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둘을 묶어서 한꺼번에 낙마시킨다는 것은 글쎄요, 아무래도 농계작전이라고 그래도 좀 유치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받고 있던 6개 혐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나 보네요? 네, 저희 당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아시겠지만은 검찰의 감찰위원회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그렇고 예.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 검찰 검사들도 그렇고 법관 회의에서도 판사 사찰에 대해서 뭐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검찰총장 9명이 그랬고 그래서 저희 당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예. 민주당과 청와대만 빼놓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지금 문제 삼아서 지금 사실상 해임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 판사 사찰이나 검언 유착 모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그게 뭐 일반적인 상식이고 여론이고 법적의 판단 예. 아니겠습니까? 그럼 징계위에서 해임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임을 고려해서 2개월 직무 정지한다. 이것도 그럼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완전히 그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요, 그 6개가 혐의가 다 중하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라도 중요한 사유라고 그러면은 마땅히 해임을 해야 되는데 예. 6개 전부 다 중요한 사유라고 그러고 그중에 4개를 인용하기도 하면서 정작 그 처분은 징계 정직 2개월이라고 상대적으로 가볍게 했다는 것은 예. 누가 보더라도 이게 법치를 정치적으로 바꾼 판단이라고 보고 법원에서 이렇게 정지되거나 뒤집히는 것을 막아보기 위한 그야말로 그 손으로 해를 가리는 그런 판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네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태흠 의원이 뭐 의원직 총사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그건 뭐 개인적 의견인 것 같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만장일치 재신임 받았다. 이것은 의총에서 결정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국회에서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예. 근데 다만 이 몸싸움을 한다든지 국회 선진화법에서 형사처벌하는 저항 방식을 저희가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예. 원내대표도 이런저런 그 국민적인 아쉬움과 이런 반성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지금 사실 정부 여당이 지난 70년간 의회 전통이었던 대화 타협 합의 절차 모두 뒤집고 지금 날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 한계점에 봉착하긴 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의견을 모으고 일치 단결하자는데 다시 뜻을 모은 겁니다. 예. 비대위원장 사과 관련해서는 당의 분열이 야기될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도 있던데 그 문제는 어떻게 원만히 해결됐습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좀 늦어졌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예. 그 중진 의원이나 초선 의원이나 그 당 안팎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당직자들이 이제 시간이 좀 늦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완전히 반성을 했는지 탈바꿈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또 민주당의 폭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실망을 한 분들이 저희 당으로 이제 옮기셔야 되는데 예. 저희 당의 진정성을 알릴 수 있는 예. 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청와대 부분 개각으로 인해서 내가 다음 주 인사청문회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또 오랜만에 여당을 공격할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시겠지만 변창흠 국토부 후보죠. 예.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4번 실패한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인데 저는 25번째 대실패가 바로 변창흠 후보의 그 국토부 장관 기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분이 이 정권 김수현 사단의 핵심으로서 이 반시장 정책을 아주 교조주의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김현미 시즌2로 우리의 부동산 정책을 정말 더 힘들게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우려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이분이 국토부 장관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전력을 다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에서 많은 준비를 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분이 LH에 있을 때 많은 직원들이 지적한 이 사적인 일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 아마 국회에서 그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행안부 장관이 된 시기가 참 묘하다고 보이는데 내년 4월이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입니다. 예. 네. 그런데 정권의 핵심 인사로서 내년 보궐선거를 어떻게 공평무사하게 알겠습니다. 중립적으로 감독할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예, 선거 중립이 있으니까. 예. 네. 이번 청문회 때 확실히 알겠습니다. 좀 다짐을 받아놓을 생각입니다. 예.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이슈 언박싱 시간입니다. 신장식 변호사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먼저 박 기자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주죠. 네, 오늘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62명 발생했는데요. 최근 1주간 신규 확진자 일별로 보면 950명, 1,030명, 718명, 880명, 1,078명, 1,014명, 1,062명 등으로 갈수록 증가폭이 커지는 양상이고요.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도 벌써 4차례입니다. 신규 확진자 1,062명 가운데 지역 발생도 1,036명, 1,000명대가 됐고 해외 유입이 26명인데요.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여전히 수도권이 많습니다. 서울 393명, 경기 300명, 인천 64명, 수도권이 757명이고 수도권 이외 지역을 봐도 경남이 43명, 부산 39명, 경북 31명, 울산, 충북 각 30명, 제주 27명, 대구 20명, 강원 18명, 충남 16명, 전북 12명, 대전, 전남 각 5명, 광주 3명입니다. 오늘도 보면 종교시설, 금융회사, 반도체회사, 스키장,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해서 다녀야 되는 그런 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고요. 최근 2주간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불명 환자 비율 25%에 달했습니다. 예. 그 1000명대가 또 나왔습니다만은 뭐 조금 위안이랄까요? 그 코로나 검사자 수가 지금 굉장히 많아졌죠. 오늘 네. 같은 경우 5만 명 넘었었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게 검사자 수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000명대 초반 내지는 800명에서 1000명대 초반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위안을 삼을 만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실은 저도 어제 그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을 만나야 될 주말에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 5시 반, 6시경에 그 선별진료소, 네. 임시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오전 9시경에 벌써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한민국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워낙 깜깜이나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K방역의 핵심이 테스트, 트레이스, 즉 추적하는 거, 그다음에 트리트, 치료, 대응하는 거 요런데 트레이스가 좀 쉽지 않은 상황에 온 것이 이것이 계속해서 이 감염자들, 확진자들을 더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보니까 이 임시 선별 진료소 이걸 통해서 170명의 환자를 조기 발견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성과죠. 예.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거고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서 이렇게 좀 간다면 속도는 좀 느리지만 희망을 좀 볼 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정부 발표에 의하면 그 지난주 그 휴대폰을 통해서 추적해 봤을 때 그 활동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주 첫 주면은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또 희망스럽긴 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지난주에는 2.5단계로 이렇게 격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통해서 확인한 이동량이 줄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좀 줄어들었다. 네. 그리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고 나면 연말연시이긴 하지만 뭐 어디를 가기보다는 그냥 연말연시에 가족과 함께 있거나 가족들 간에서도 거리를 두고 각자의 방에 함께 각자의 방에 있어보자 이런 분위기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3단계 얘기가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마지막 단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미용실로 사람들이 몰린다. 왜냐하면 3단계 되면 미용실도 못 가니까 미리 네. 미리 머리를 하자 또 이런 분들이 나온 것 같아요. 저도 갈 때가 돼가지고 예약을 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미용실이 예약이 다 차고 있다고 합니다. 3단계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미용실 좀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3단계 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지는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를 할 수가 없고 음식점, 상점, 의료기관 같은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미용실, 독서실 모두 문을 닫아야 하고요. 백화점과 대형 아울렛도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은 화요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을 다 하고 있죠. 네, 이 학교 수업이 안 되는 상황 원격 수업 해야 되는 거고요. 종교활동도 영상으로만 되고 스포츠 경기 중단돼야 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은 필수 인력 외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렇게 3단계로 우리가 정해놓은 이거대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냐 이런 걸 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식당 내 식사 같은 경우는 3단계 지침에서는 밤 9시까지는 손님을 한 8제곱미터, 그러니까 2.42평당 한 명씩은 받을 수 있습니다. 9시 이후에는 매장에서 먹는 게 금지가 되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표준 상황을 가정한 매뉴얼이고 정부 얘기를 들어보면 3단계로 가게 되면 식당에서 아예 먹지 못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좀 논의를 좀 하고 있고 아예 포장 배달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마트 같은 경우 또 대형마트 같은 것도 영업을 금지하는 현행 3단계 지침 이걸 좀 다소 완화를 해서 생필품 판매는 허용하되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인원 제한 쪽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3단계 가는 걸 준비를 하면서 세부적인 것들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3단계 갔을 때 기준,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기준을 보면 당구장 표시를 탁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 수용 능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의료 체계가 가능한, 수용 가능한
정도 수준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주요하게 보는 건데요. 기저질환자나 고령자하고. 근데 현재 보면 병상을 그래서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도 굉장히 뭐 학교 기숙사라든지 이런 데까지 해서 계속 늘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료 체계 안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좀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에 하나 사실 이제 3단계에서 핵심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집에 있어라는 거예요. 아주 불가피한 게 아니면. 그러니까 2.5단계는 가급적 집에 있어라인데 3단계 핵심은 원칙적으로 집에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3단계로 간다면 기존의 정부의 재정정책 이거 완전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즉 3단계 정도로 간다면 그냥 긴급 재난지원금 수준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는 거의 기본소득에 가까운 정도로 경제활동이 올스탑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그런 정도의 재정대책, 경제대책을 함께 구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군 내용은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의 징계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었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징계 이유는 뭐 6가지 혐의 중에서 4가지 정도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뭐 사실 17시간 30분에 걸친 밤샘 심의 끝에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는데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이 4가지 이 징계 혐의, 그러니까 이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 또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이 4가지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다고 봤고요. 반면에 언론사주와의 접촉, 총장 대면 조사 방해 이건 사유가 있지만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서 긴 시간 동안 심의 끝에 정직 2개월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징계 사유와 징계 양정, 즉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사실 굉장히 큰 불균형이 있습니다. 예. 징계 사유 제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법무부에서 공고된 그 검사들 징계 이 내용을 전부 다 110건인데요. 살펴봤어요. 그중에서 정직 이상이 41명 정도 정직 이상을 받았는데 정직 2개월은 어느 정도냐 하면 딱 2건이 있는데요. 수사 중에 부적절한 언행, 욕설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 정직 2개월이에요. 그다음에 직무와 유관한 직무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했다. 이 정도만 가지고도 정직 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해임이나 면직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직 2개월을 했느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결국 나는 교수다. 거기 교수님이 로스쿨 교수가 2분 계시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게 그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법원의 태도로 봤을 때 가처분해서 인용되지 말아야 된다. 본안 소송에서 이거 취소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교수 2분이 우선적으로 고려한 징계 양정이 아니겠느냐. 예. 지금 소송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윤 총장이 이제 징계 불복 소송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대통령 상대냐 물었더니 대통령 상대가 맞다 했다가 오늘은 말을 바꿨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론이 좀 부담됐던 모양이에요. 수습한 거죠. 긴급한 수습입니다. 예. 그랬는데 이게 본안 소송은 뭐 따로 있는 것이고 일단 징계 무효 소송, 집행정지 소송 먼저 낼 거 아니에요? 네. 같이 낸 거죠. 어제. 같이 낸 건데 이게 예. 지난번처럼 인용이 안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저도 인용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예. 보이는데요. 일단 당시에 문제됐던 게 이제 크게 보면 2가지인데 하나는 절차 보장이 다 충분히 됐느냐. 감찰 과정에서 직무정지 지난번에 직무배제됐을 때 그것을 이 과정에서 절차가 충분히 보장이 됐느냐. 근데 이거는 대통령까지 나서셔가지고 절차 보장 확실히 해라. 특히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사실은 뭐 증인에게 뭘 물어볼 권리나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다 보장해주고 심리도 2번이나 하고 했기 때문에 절차 보장 충분히 됐고요. 2번째는 이제 임기제 공무원인데 실질적으로 그 임기가 단축되거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직무배제가 언제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본안 소송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직 2개월이란 말이죠. 따라서 현재로부터 아직 그 한 8개월 7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직 2개월로 임기제가 훼손될 몰각될 가능성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에 보면은요.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만약 직무정지를 인정을 해주면 본안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정직 2개월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가처분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에 딱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언론에서 왜 이 부분을 잘 보도하지 않을까? 이거는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예. 99.9%거든요. 그럼 신 변호사 말대로 만일 가처분이 인용이 안 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가처분이 인용이 되고 네. 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부당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론이 네네. 반추미애로 돌아섰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가처분이 인용이 안 되고 네. 그리고 대통령하고 지금 대립구도가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전에는 추미애 장관과 대립구도가 됐으니까 네. 이러면 여론도 윤석열 총장 쪽으로 흐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이제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 때 나와서 대통령 인사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나는 자리를 지킨다. 이제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인사권자의 의사가 신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두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있는 건데 신임하지 않는다라는 취지가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 이미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킨다? 이거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죠. 사실 그리고 또 그 가처분도 인용되지 않고 한다면 그다음에 갈등의 한 축이 사의를 표했어요. 예. 명예로운 퇴진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선택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나는 개나 키우란 말이냐 이래가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이 글쎄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재가를 한 거잖아요. 그거를 보면 절차상으로 보면 절차대로 쭉 온 건데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맞서고 계속 싸우려는 그런 모습? 이거 좀 보여질 것 같고 추 장관도 지금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 팽팽하게 맞서던 분위기가 지금 약간 느슨해졌습니다. 여기서 윤 총장이 계속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본인 스스로 말을 뒤집었어요.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라고 어제 얘기했다고 오늘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다 하고 기자 탓을 하고 언론 탓을 하고요. 거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그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또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에게 그 공무원이 당신하고 싸우는 거 맞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윤 총장 측에서. 그렇죠.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제 워딩이 바뀐 것 같은데. 네. 추미애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어제 연가를 냈다고 해요? 네. 그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선은 오늘은 출근했습니까? 네, 예정대로 이 공수처 추천위원회 거기에 나와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전해드린 그 취재 내용을 좀 들어보면 표정이 밝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해서 지금 일정이 내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검찰 인사 문제도 사실 저희가 돌이켜보면 1월 8일에 있지 않았습니까? 검사장 인사가. 그렇죠. 그것까지는 다 수행을 할 거다.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좀 누구를 지명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해도 시간상 그때까지는 추미애 장관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한 가지 또 봤던 게 공수처 출범 때까지 보는 게 아니라 했는데 오늘 공수처 추천위 회의가 좀 연기가 되면서 28일 속개하기로 하면서 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법무장관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난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을 때는 청와대에서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단 말이죠. 네네. 계속 일해라. 그런데 이번에는 숙고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청와대에서 수용한 거 아니냐. 사퇴 의사를 수용한 거 아니냐? 예. 저도 그렇게 결단을 높이 이게 퇴임사를 바치는 것 같은 말씀을 사실은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예. 결단 높이 평가하고 당신이 아니면 못했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근데 이제 끝까지 마무리해라라는 게 이제 마무리가 어디까지냐. 소임을 다해달라 마지막까지. 이것도 이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데 대체로 지금 아까 박정호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검찰 고위급 인사까지 1월 달에 고위급 인사, 검사장급 이상 인사 그다음에 길어지면 사실 2월 초에 일반 검사들 인사까지 있는데 거기까지 끌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을 것 같고 적어도 공수처장
추천, 대통령께 공수처장 2명을 제청하는 거, 추천하는 거, 그 다음에 검사장급 인사까지는 해야. 안 그러면 인사를 못 해요. 글쎄요. 네. 지금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검찰 반발은 어떻게 될 건지. 근데 그 부분이 고민이 되는 지점일 거예요. 근데 신임 법무부 장관이 와서 예. 인사를 하기에는 오히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담을 본인이 다 떠안고 가시려고 하지 않을까. 그분의 그 추미애 장관의 그 네. 성품상 신임 장관이 와서 첫 인사부터 파열음이 나게 하는 것보다 인사까지 딱 해놓고 검사장급 인사까지 하고 본인이 다 떠안고 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도 있었거든요. 그걸 봤을 때 검찰 개혁에 그리고 검찰의 개혁을 위한 인사에 추미애 장관이 끝까지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벌써부터 신임 법무부 장관 하마평들이 나오던데요? 언론이 뭐 빨리 쓰고 앞서가시더라고요. 싶은 거 아닐까요? 네. 네. 뭐 이미 다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뭐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네. 또는 소병철 의원이라든지 또는 지금 차관, 이용구 차관이 이용구 승진 차관. 인사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지켜보죠. 하여튼간에 이게 지금 이미 가처분 심리 일정이 잡혔단 말이죠. 12월 22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로 잡혀서 아마도 이거와 관련돼서 결정이 23일 늦으면 24일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23일 날은 또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도 있어요. 그래서 23일 날 법조 기자들이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예. 그리고 오늘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5차회의가 있었는데 민주당 간부회의 때 보니까는 오늘 반드시 한다. 네. 그런데 또 미뤄졌습니다. 그러게요. 뭐 기자들도 오늘은 되지 않겠냐 다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5차 회의에서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병수 국회의장이 야당 위원 추천을 요청을 했어요. 지금 보면 야당 추천위원 가운데 한 명이죠.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빕니다. 근데 한 명이 벼도 그동안 민주당의 얘기는 이거는 할 수 있다. 그건 뭔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결론 낸 거 보면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 추천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동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주목되는 게 오늘 추미애 장관도 박병석 의장의 야당목 의원 추천 제안을 받아들이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작용한 상황이고 그러면 28일 날은 결정이 납니까? 28일 날은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장치를 걸었더라고요. 하나는 추가로 추천된 위원들은 추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위원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할 수 없다. 의결에만 참여해라. 나 추천할 시간 좀 주세요. 뭐 이런 거 못하게 일단 그런 거 좀 막은 거죠. 지연 작전 막아서. 못하게. 예. 글쎄요. 뭐 징계위원회도 4일 날 한다고 했다가 10일 날 한다고 했다 15일 한다고 했다 계속 미뤄지고 연기됐으니까 예. 이것도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8일 날 지켜보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추천위원회 7명이 되어 이게 뭐 어떻게 조문에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예. 징계위원회 때도 그 뭐 7명 다 채워야 된다. 예비위원 왜 안 채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 없고요. 과반되면 시작할 수 네. 있고 해서 그 추미애 장관께서도 박병석 의장의 뜻을 존중해 주자. 그다음에 야당도 뭐 법도 개정됐는데 얘기 들어주자. 뭐 이런 그러니까 위법 상황이기 때문에 28일로 옮긴 게 아니라 네. 자 존중해 줄게. 그럼 28일 요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뭐 네.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자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야당에서 계속 공세를 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싹 무마시키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이제 28일 날 만일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2명의 후보를 추려가지고요. 그 중에 1명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면서 될 텐데 실제 공수처 조직이 실제로 수사나 기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조직으로서 운용이 되려면 검사들 수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실은 여기에도 복병은 하나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에도 야당 추천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위원회가 이제 23명 공수처 검사들을 어떻게 뽑을 거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놓고 이제 야당 추천 위원들은 뭐 이렇게 불을 보듯 뻔한데 저 민변이다 뭐다 해서 추천된 수사관들에 대해서 검사단 수사관들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 않을까.
매우 강력한 반대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 뭐 또 걱정이 있습니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 아니면 뭐 변호사가 쭉 있었던 분들 이런 네. 분들이 수사를 하겠다고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죠. 현직 검사들도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차출입니까? 검사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지원은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네. 검사들이 가겠다. 하면 그 조직에서 글쎄요. 왕따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걸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가 예비위원으로 본인이 징계위원회 예비위원으로 실질적으로 추천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공기가 싸늘하고 이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힘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검찰 조직 내에서는 공수처로 가는 검사, 현직 검사가 공수처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그 조직 내 왕따가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왕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신장식 변호사님이 2번이나 썼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싸늘하지 않을까. 시선이. 예. 그러니까 그 현직 검사들이 뭐 아무래도 수사를 해왔던 경험이 쭉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판사 출신 변호사가 또 다른 수사관들이 지원을 한다 해도 함께 해야 되는데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현직 검사가 저 공수처 가겠습니다라고 하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다시 한번 차가운 시선에. 참 어떻게 될지. 근데 뭐 모르겠네요. 또 보면 이 바깥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검찰 출신 또 수사 능력을 또 갖추고 있는 변호사님들도 꽤 많이 계세요. 예. 특히나 이제 윤석열 총장 들어오면서 특수부 중심으로 인사가 쫙 이루어지면서 이 조직에서 나선 그래서 다시 검찰이나 또는 수사기관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꽤 이렇게 연차가 있으신 분들도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공수처는 어쨌든 가시권에는 들어왔습니다만은 네. 세부 일정으로 봤을 때 그럼 뭐 올해는 안 될 거고요. 올해는, 예. 내년 글쎄요. 1월 달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월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사관까지 다 하려면- 검사 수사관까지 다 뽑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다만 28일 날 결정이 나면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다.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박정희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